연사에서는 매달 로타리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연사를 초빙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원래회의를 맞아 수필가이시자 우리 사회의 원로이신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을 특강 연사로 모셨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4분의 1을 일제시대에 보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시인 윤동주, 또 우리 작가 황순원, 그런 친구들과 함께 자라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강연과 설교도 듣고, 또 고당 조만식 장로의 밑에서 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렇게 자라서 제 꿈이 철학을 공부해 가지고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 꿈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 작은 오막살이에서 종노릇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결 과제가 내 나라에서 살아야겠다, 내 나라가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겠다, 깊이 깨닫게 됐는데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방되고 한 일주일 열흘쯤 됐을까요? 내 고향 초등학교 선배가 되기도 하고,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를 떠나서 만주, 중국, 러시아 등지를 다니다가 돌아온 김성주를 만나게 됐습니다. 고향에 와서 이제 환영 잔치 비슷하게 동네 어른들을 모시게 됐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김성주에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면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성주가 초등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숙제를 애워바치듯이 첫째는 친일파 숙제이고, 두 번째는 전 국토를 고유하고, 세 번째는 모든 생산시설, 경제시설, 금융기관, 이거 전부 나라가 하지 개인이 하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지주는 다 숙청해버리고 우리 소작인들이 주인이 돼서 농사를 짓게 된다. 그런 얘기 6가지를 쭉 외우는 거 보고서 저 혼자 생각에, 저거 김성주가 사상적인 깊이는 없지만은 공산당의 아주 행동부대로구나. 공산주의는 어디 가든지 다 꼭 같으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배운 대로 이제 하는 그 순서대로 얘기하는구나. 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10월 달이니까 뭐 한 달쯤 지났을 때에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이 돌아왔는데 환영회를 한다 하는 모임이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서재필 씨도 돌아오면 서울로 갈 사람이고, 이승만도 서울로 갈 사람이고, 김구 선생도 서울로 갈 사람이고, 평양으로 올 사람은 김일성 장군밖에 없다.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일성은 50대 후반 내지 60대 초반쯤 되는 지도자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평양 공설운동장에 처음 국민들 앞에 나타난 김일성은 내가 조반을 같이 묵었던 김성주입니다. 그래서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속았다. 이건 아니다. 그걸 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책도 읽고 그랬기 때문에 벌써 공산 정권이 북한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 하는 계획은 다 서고 그렇게 진행하는구나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 공산 정권 밑에서 한 2년 동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좀 몸부림치면서 살아봤는데 결국은 실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에 일본 사람은 있다가 나갔는데 우리가 대신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공산 정권이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머물 장소는 못 됩니다. 그때 느낀 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먼저다.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면 내가 살 것도 못 되고 일할 만한 보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 2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27세였으니까 제 인생을 시작할 때쯤 됐습니다. 서울에 와서 우선 직장을 가져야겠다고 해서 계동에 있는 중앙중고등학교에 교사가 됐는데 그것이 제 평생에서 단 한 번 내가 직장을 구해본 길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주어지는 일을 쭉 했지 내가 직장을 구해본 길은 없었습니다. 그때 중앙학교에 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 개인이나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제자들을 키워서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의 힘을 가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교육자가 돼야겠다. 그 첫째였습니다. 둘째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높은 또 넓은 지식을 가져야 하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민구한이 한국 사회를 독립된 사회를 보지 말고 세계 안에서 국제 무대에서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봐야겠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민구한이 사람은 자기 인격만큼 일하고 인격만큼 인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아는 것만큼 일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시작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법원이 법조계 출신하고 운동권입니다. 그런데 법조계 출신 지도자들이 유능하고 또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가고시에 합격되고 임관되고 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국제 감각이 너무 없습니다. 알 걸 모르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일한 사람들은 우리 운동권 출신들인데 제가 대학에 있었으니까 제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운동권 출신들이 국제 감각이 거의 없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경제는 역행하게 되고 인간의 제일 중심 가치인 진실과 정의가 사라지게 되고 나라가 병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인격만큼 일한다고 하는 건데, 옛날 우리 선배들이나 내가 교육받을 때는 인격은 종교적으로 수양하고 스님과 같이 된다든지, 혹은 무슨 우리 기독교 성직자 같이든지, 내가 내 생각, 내 마음을 잘 정리하면 인격이 된다. 인격을 개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은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더불어 사는 속에서 존중받을 만하고 모범이 되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돼야겠다 하는 걸 아는 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의 사회적 가치가 지금은 인격이지 개인적 가치는 그 수양에 그치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지만은 학문과 지식은 누구 못지않게 높이 가져야겠다. 그리고 인격은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키워야겠다.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요. 내가 너무 없으니까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6년 동안 중앙학교에 있으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한 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기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기주의자는 언제 어디서나 인격을 갖추질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기주의 때문에 병들었다 하는 걸 모릅니다. 우리 정치계에서는 아첨하고 다니는 사람들, 뭐 윗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야겠다 하는 사람들, 편가르기를 해서 우리 편이 저 편을 이겨야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다고 하는 좀 그 모자른 야비스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면 그 이기 집단이 됩니다. 우리 정당이 지금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고요. 모든 게 안으로 몰아드는 문을 닫고 사는 이기 집단이 됐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인격을 갖춘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적어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하게 높은 것은 인정해주고 내가 낮았을 때는 나 자신을 키워가고 사회생활 할 때 나보다 유능한 사람은 우리가 도와줄 줄 알고 나보다 처진 사람은 내가 이끌어줄 줄 아는 그 선한 인간관계가 인격이다. 결국은 그걸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존경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경하면 배가 되는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받아서 따라가게 되면 나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의 잘못을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인데 미안합니다만 제가 중앙학교 6년 동안 7년 동안 있었는데 그 6, 7년 동안 우리 교수 되시는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 그런 인간관계에서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은 때니까 느낍니다만 그 좀 이상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왜 그렇게 훌륭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실패했는가 생각해 보는데 친구가 없고 부하만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친구가 없고 부하만 있게 되면 독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인천 선생을 모시고 살아보니까요. 그분은 부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더불어 성장하니까 사회적 업적을 남긴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동아일보 해주셨죠. 고려대학을 키워주었죠. 중앙학교를 키워주었죠. 경성방직을 이끌어주었습니다. 아마 한 개인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건 뭐니 동아일보를 다 만든 다음에도 당신이 자장되는 게 아니고 친구인 송진우 씨에게 당신이 나보다 유능하니까 맡아달라고.
고려대학을 그렇게 다 아주 설계하고 정말 귀하게 다 키워놓고서는 당신이 총장하는 건 아니고 현상현 선생에게 좀 맡아달라고 그 인격 때문에 그 많은 일을 지금까지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6, 7년 동안 중학교에 있을 때 지식과 학문은 누구에게도 뒤져서는 안 되겠다. 내 인격도 어디에든지 부끄럽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얕보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나름대로 좀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난 동안에 6.25 전쟁을 끝내고 부산 피난 생활하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 평생에 처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고등학교 교육을 하고 나니까 교육은 중고등학교만큼 행복하고 보람 있는 교육이 없습니다. 내 애들을 키우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제자들,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보다는 대학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내가 평생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았던 철학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 철학학자가 되겠다고 싶어 희망이 있으니까 고민하다가 새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봤습니다. 그 나가보는 목적은 민구한이 다 한 학기씩 이제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은 우리 대학의 전임으로 초대해도 되겠다 하는 자격이 있나 없나 내가 조사해 본 겁니다. 그 세 대학을 다 강의해 보았는데 세 대학에서 다 전임으로 와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연세대학으로 가서 한 30여 년 동안 일했는데 제 인생에서 연세대학교에서 한 30년 동안 사는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학문은 학문대로 전달할 수 있고 인격은 인격대로 교수 수준에 올라가 있고 하니까 정말 일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느낀 걸 생각해 보면 일에 대한 가치입니다. 첫째가 민구한이 수입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빨리 끝내야겠다. 그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일 자체를 사랑해야겠다. 일에서 행복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더 보람 있는 일,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가서 느낀 건 민구한이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자기 목적이 있어서 하나로 매고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민구한이 쉽게 말하면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다 같습니다. 정치라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다 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럼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그 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못하면 그 일을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요. 모든 일은 더 많은 사람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일하니까 정말 같은 일을 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가까이 일하다 보니까 회갑이 됐다 하더니 정년퇴직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보통 그랬습니다만은 65세에 정년퇴직하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납니다. 돌아가고 나는데 나는 그때 좀 고민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돼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어려서 너무 건강이 좋지를 못해서 우리 어머님이 날 키우면서도 너 20살까지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강이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니까 제가 평생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건강하게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내가 어른이 된 뒤에는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님의 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출발입니다. 그 약속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65세가 돼서 내 가까운 친구들의 대부분은 다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나는 다시 출발해야겠다 말이죠. 또 제 건강이 60쯤 되면서 정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나의 건강한 표준을 민구하니 나와 같은 나이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일을 많이 하는가, 그게 제 건강의 표준입니다. 60이 되니까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 이제가 다시 출발할 때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성별 파티가 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는 거라고, 내일부터 사회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는데 도와달라고, 나도 여러분을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정말 새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일을 계속한 것이 8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나이를 지금 따져보면 60에서 80점 넘을 때까지가 제일 귀한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한 일을 빼버리면 내 인생이 없어집니다. 그거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이 넘도록 일했는데 그걸 가만 비교해 보니까 대학에 있을 때에는 물고기가 강물에 사는 것 같아서 좁게 살았습니다. 대학을 떠나서 사회에 나오니까 강물에 있던 물고기가 바다에 나온 것 같아서 한없이 넓고 일 많고 사회는 나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 건설에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좀 늦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80쯤 되니까요, 미안합니다. 나 자신이 이제 내가 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 친구인 안병 교수, 김태길 교수가 다 나와 함께 30-40년 동안 일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셋이서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 어렵겠다. 그럼 어떡하냐고. 지금 있는 상황을 얼마나 연장하냐. 연장해보자. 언제까지 연장할까? 90까지는 연장해보자 말이죠. 노력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90까지 갔습니다. 김태길 선생님 8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쭉 일했고요. 안병 선생님이 93세에 돌아가셨는데 92세에 마지막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도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다 90초는 되니까 먼저 갔습니다. 내 주변에 90 되는 사람들이 다 먼저 가고요. 남아있다고 해도 사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 이제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늙었다. 이제 내일도 다 마무리하고 아름답게 유정의 미를 거둬야겠다. 그 방법은 뭐인가 하니 주어지는 일만 끝내면 이걸로 마무리하자. 그리고 90에 나 자신이 늙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일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일하면 이것도 나오고요. 또 후배 교수들하고 이제 지방은 강연 같은 걸 많이 가게 되면 다 내 후배 교수들이 더 유능하고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니까요. 같이 강연 갑니다. 그 강연이 끝내고 나서 가만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오래 사신 선생님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아주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아직 내가 후배들한테 지진 않았다 말이죠. 좀 더 일해야겠다. 95세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이죠. 그런데 95세가 되니까 늙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 정신이 늙은 것이 아니고요. 내 몸이 늙었습니다. 청각도 약해지고요. 다른 힘도 빠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늙는구나 말이죠. 내가 늙는 건 아니고 내 정신이 늙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살아있는데 몸이 늙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도 마무리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97세에 조금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97세가 됐을 때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요.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화적인 업적이 큰 사람, 베스트셀러도 쓰고 독서들의 반응도 좋고 또 문화적으로 일 좀 많이 한 사람 10사람을 골라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좀 미안합니다만은 정말 이건 내 얼굴인가 하고 볼 정도로 끼어 있습니다.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봐도 문장은 옛날 게 낫고요. 독자를 가진다 하는 것은 저자와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쓴 글은 독자도 같이 느껴주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장면은 또 독자도 같이 느껴줘야 하는데 그건 이제 좀 약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 가운데 내가 왜 끼었는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 있는 거 한 가지인데 사상은 내가 앞섰다. 그래도 몇 살 더 살았기 때문에 더 넓게 살았기 때문에 이 9사람들이 나보다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사상은 내가 앞섰다. 또 그건 좀 자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정신도 가지고 철학자로서 고민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 자신에게 문구하니 너는 아직 인간적으로 늙지 않았다. 정신력도 아직은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건강만 유지되면 일해란 말이죠.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은 일이 주어지는 동안에는 일해라. 그래서 99세가 됐습니다. 그래 전 100세가 다 됐으니까 이젠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좀 계속해서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좀 이렇게 현실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고요. 또 긴 내용을 짧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좀 기술이 필요하고 처음에는 사양했다가 100년을 살아보셨는데 뭐 지난 얘기 써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맡았습니다. 조선일보를 좀 쓴 것이 많아지니까요. 책이 2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한 권은 어떻게 독자들이 많이 생기더니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중국 독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지금 생각해 보면 100살 넘어서 쓴 글이 중국 독자들을 가지게 됐다 하니까 좀 보람도 느끼고요. 그래도 내 노력이 헛되진 않았다 하는 위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동아일보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조선일보 끝나니까 이번에는 중앙일보에서 우리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쓴 거에 묶어서 최근에 나온 거에 몇 달 전에 나온 거에 100년의 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출판사에서 얘기 들어보면 30대 이상 된다 본다 그래요. 또 이제 가연에는 어디 가게 되면 내 책까지 와서 사인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간적으로는 늙지 않은 것 같다 말이죠. 좀 더 연장하면 되겠다. 그리고
100세가 넘으면서는 생각 하나 달라진 게 민구안이 100세 넘어서 이제부터 하는 모든 일은 주고 가는 거다. 내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무슨 유지하는 것도 하고 그렇다면 또 지금까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일은 전부 넓게 사회적으로 보면 심부름만 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부탁하는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심부름만 했습니다. 그 지금도 어디 가서 이제 강연하게 되면 소개할 게 없으니까 중앙학교 교사로 있었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명예교수라고 그것밖에 소개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누구보다도 내가 일 많이 했는데 감투도 없고 명예도 없으니까 소개할 게 없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부름만 정부의 심부름도 많이 하고요. 강연도 전부 심부름이니까요 했는데 이게 왜 그랬는가. 심부름을 하니까 나타나지 않던 것이 쌓이고 쌓여서 90 중반쯤 되니까 그 심부름한 것이 소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 들수록 삶의 의미는 남는 거다. 나이 들수록 삶의 의미가 없어지면 인생이 이렇게 커지다가 작아지고 마는데 내 경우는 나 위해서 이러지 않고 심부름을 통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아직은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주어지는 대로 봉사하고 지금 하는 일은 다 주고 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가 언제쯤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좀 나 혼자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큰 희망이었는데 지금 과정을 쭉 보니까 출발을 잘 했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 밑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권이라고 하지만은 박 대통령이 지금 택했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시장경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정치적인 희망을 가지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적인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자유민주주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와서 밖에서 인정받게 됐나. 제가 경험하는 건 이거 아니 김영삼 대통령 때 문민정부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나라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도 자리 잡혔고요. 정치도 자리 잡혔고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때는 제일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도 정치 경제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에게 제일 큰 숙제가 민구안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가서 그 다 살펴보고서 한 말이 민구안이 경제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 15년쯤 지나면 경제 수준이 비슷해질 거다. 그 다음에는 통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많이 좀 경제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북한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동질성이 없었습니다. 인생관의 동질성이 없어지고요. 정치의 동질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북한 사회의 정체성은 별개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쉽게 통일되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한 번 더 가능할까 하고서 많이 노력했는데 오히려 정치의 이중성 만들고 경제 성장을 더 좋은 경제 될 걸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혼란기를 겪고 있는데 저보고 평가하라 그러면 민구안이 지금 민주당이 노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 노선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경제가 성장을 못합니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때 경제 노선이 올바로 생겼으면 훨씬 지금 올라갔을 겁니다. 정치는 경제를 위해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기본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북한과 같이 다니면서 이중성을 가졌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전 민고환이 꼭 있어야 할 그 문제 그래서 그런데 정직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 생각이 없고 여기 가면 이 생각이 없는데 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진실을 사랑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국민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없어지고 분열이 심해지니까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분열이 되고 아마 이 분열이 합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 10년쯤은 더 걸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다운 나라는 됐는데 이제 살고 싶은 나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선진 국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해보시면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살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물어보면 도덕과 윤리 가치가 일반화돼서 정치보다도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된 사회입니다. 캐나다 같은 사회, 무슨 유럽에 가면 스위스 같은 사회 가면 법 없이도 사는 사회입니다. 그 국민 질서가 사는 사회인데 이제 길로 올라가야겠는데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는 길로 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내가 이기냐 내가 이냐 지금 싸우느라고 몇 해를 다 보냈는데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던 나라다운 나라는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 놓았는데 앞으로 우리 자신이 살고 싶은 나라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로타리 여러분이 출발하실 때부터 그랬습니다마는 뭐 로타리다 아니다 그 생각보다도 저런 분이 많으면 되는데 말이죠. 저런 공무원이 대부분이면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스승들이 있으면 되는데 사회 각계에서 모범을 보여주고요. 누구같이 살았으면 된다고.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지 저 사람같이 살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계에도 있고 교육계에도 있고 마지막이지만 정치계에도 그것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 그게 없습니다.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믿을 수 있나 하면 다 의심합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 그분 같으면 실수는 하지만은 이기적인 판단은 안 할 것이다 하는 거 알겠는데 인간적으로 믿어지지 못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문제나 생각은 두 가지는 같아야 합니다.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내 부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을 지금도 생각하는데요. 너 지금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내 인생이 없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 사회만큼 너 자신이 일할 수 있다. 꼭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민족과 국가를 항상 걱정하면서 하는 일은 남는다. 국가와도 남는다. 그것이 제일 소중하다. 이제 생각해 보면 제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으신 분인데 젊어서 크리스찬이 되면서 책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안합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보다도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말씀이 그 기독교 정신입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무슨 유명해졌다 훌륭해졌다 그건 없는데 어떤 사람인가 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로타리안도 우리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돼야겠습니다. 제가 90 넘어서 어느 지방대학에
상을 받게 됐습니다. 다 받기 결정했으니까 가서 받는 겁니다. 그 대학에서 주는 거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고 의과대학의 의사 교수님들도 계시고 상을 받고 제가 답사를 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오늘 상을 받긴 받았지만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내가 큰 무슨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직책을 맡아본 것도 없고 그저 심부름만 하고 살았다고. 그런데도 상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kel민구관님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것 받겠다고. 예. 제일 어려운 때에 또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고생이 사랑이 있는 고생이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고생이면 그건 고요 같은 인생을 살 뻔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생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얻은 인생은 뭔가 하니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그 고통의 짐을 져줘야겠다고.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 그런 사람으로 가득하는 사회,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로타리안이 되고 또 뜻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 인생이 참 소중합니다. 내 인생은 누가 그 바꿀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늘은 남는 게 없습니다. 더불어 산 것은 행복합니다. 죽어가는 것은 행복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회에 주는 길입니다. 모든 봉사생활, 사랑 있는 생활은 그 결론을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일 많이 해오셨는데 앞으로 진심으로 다시 인생을 출발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희망이 되고 살고 싶은 나라를 여러분 시대에 직접 만드시는 책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